주말 사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 걱정하셨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7명입니다. 아직도 많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엿새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수치는 휴일의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맞아요, 있는데요. 게다가 서울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서울은 지난주 목요일부터요. 4일 연속으로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제가 이제 주말에도 근무했습니다만 주말에 그 고속도로 현황 알려주는 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고속도로가 꽉 정체 현상 비해서 놀러 간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네, 실제로 서울 시내 역시도 좀 체증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일단 제주도부터 먼저 보시면요. 네. 일단 지난 주말 사흘간 11만 2천 명의 관광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이고. 전국 아까 고속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속도로 교통량을 한번 볼까요? 지난 토요일 하루만 470만 대. 네, 강원도 47만 대도 아니고 470만 대요? 네, 그렇습니다. 공 하나 뺀 게 아니라요. 와. 470만 대가 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또 전국의 전국의 봄꽃 명소 그리고 도심 공원마다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종된 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펴고 3, 4, 5 모여 있는 이 사람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앉아 있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도 굉장히 많았고요. 곳곳에는 또 그늘막 텐트와 돗자리가 펼쳐져서 사실상 거리 두기 규정이 무색해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요, 2년 전이나 3년 전 사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주말 사이의 모습이에요. 물론, 나들이 가시는 분들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가고 싶어, 답답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지금 확진자 상황이 아직도 긴장을 놓을 수 없기에 저 장면이 결코 부럽기만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우려하는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도 그 돗자리 깔고 놀고 싶었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냥 산책만 마스크 끼고 산책만 하는 정도로 해서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와중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젯밤 9시 반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요.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에 있는 무허가 클럽입니다. 빽빽하게 모인 손님들이 라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는 정말 남의 얘기고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들도 눈에 띄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 조명을 설치한 뒤 살사 클럽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요. 대부분 30, 40대인 손님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단속에 적발됐던 일부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우리가 죄를 지었냐? 무슨 근거로 이러냐? 그런데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런 행동을 하고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춰요. 80평 나머지. 지금 화면 보시면 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저걸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불법입니다.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안 지면 다 과태료 물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업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용하는 분도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죄가 없다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나가고 싶고 본인들도 저런 데 가고 싶고요. 저런 살사 댄스 추고 싶어요. 그래도 참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해서 신고받고 쫓아간 심지어는요 경찰이 수집하려고 비디오 찍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 정도로 정신 놓고서 저런 행동을 하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힘들게 참으면서 본인의 어떤 개인 생활도 다 참아가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화나게 한 일인지 반성부터 하셔야지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살사 춤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건지 저는 춤의 문외한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밀접에다가 밀집이에요. 그리고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환기가 안 됐다 밀폐까지 3mm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반문하고 있어요. 경찰한테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을 좀 풀어주자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지금. 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3주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노래 연습장, 불법 영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처벌도 강화될 예정인데 이러한 정부 방침과 서울시의 정책이 어긋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업금지 일부를 해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취임한 둘째 날이죠. 지난 9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니 거리두기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재검토해보겠다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그 유흥시설에 대한 현재 정부 지침은 이렇습니다. 6개의 유흥 그 시설에 대해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거리두기란 이 유흥업소별로 나눠서 영업시간을 그 구체적인 업태별로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홀덤펍, 그리고 주점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식당과 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검토 중인 예시안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검토 단계인데 앞서 그 CG를 좀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까지는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업종마다 그냥 뭉뚱그려 일괄적으로 밤 10시까지만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보세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여기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도록 지금 검토한다는 거 아직 확정 아닙니다. 그리고 콜라텍은 밤 10시, 홀덤퍼, 카드놀이 한다는 데 있잖아요. 술 마시면서 오후 4시부터 밤 11시. 일반 음식점은 오후 4시부터 오후 밤 11시. 식당, 카페, 주점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술 파는데 식당, 카페는 밤 10시 현행대로.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최진봉 교수님, 거리두기 단계를 방역 당국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하려면 중앙사고대책본부, 중대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절차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서울시가 단독으로 해서 이걸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시가 지금 많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걸 좀 늘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단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홀덤팝 같은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흥업소는 아예 문을 닫도록 했어요.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은 10시면 문 닫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서울로 와요. 그러면 서울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게 되고요.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돼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자체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 지자체가 너무 풀면요. 지난번에 한번 예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하려고 하다가 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서 그걸 접은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풀면 이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오게 돼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원성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 관련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이 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곧 망하게 생겼다. 비용 문제 때문에 폐업은 못하고 있지만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호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오늘 구체적인 단계 발표가 각 업종별로 영업 제한 완화 시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글쎄요, 최준문 교수님, 예. 논란이 컸다는 걸 의식했을까요? 일단은 숨 고르기 좀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말이어서 오늘 발표가 500명대지만 600명, 700명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하.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 백신도 많은 사람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이게 확 풀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세훈 시장 개인에게 직격탄이 돼서 부메랑에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뉘앙스를 보면 그걸 포기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결 방안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 서울시의 구체적 방안은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주말쯤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누리꾼들의 의견도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의 이 절반의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던데 4차 대유행 오기 전에 좀 고삐를 조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1차로 10시까지 먹고 2차로 11시까지 마시고 3차로 12시까지 놀다가 코로나 4차 유행 또 오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또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은 내가 보기엔 이 주전보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더 문제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이 상권을 열어주고 대신 방역 위반 시 철퇴를 내리는 게 답이다라고 영업 제한을 완화해주고. 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뭔가 논의 단계입니다. 결정된 건 없어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역에는요. 보수와 진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한 결정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실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차를 세우러 차를 보고 가는 사이에 그 앞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그제 오후 4시 반 경기도 남양주시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허.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지금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입니다. 왜냐? 바로 앞 주차장 입구에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운전자는요, 차량을 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서 뒤쪽 차량의 화재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화재 소식을 알게 된 차량들은요,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돌려서 대피하게 됐고요. 정말 위급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린 운전자 덕분에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보세요. 정말 시뻘건 말 그대로 시뻘건 불길이 주차장 입구에서 번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걱정될 텐데 먼저 나와서 불이야! 피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빵빵빵빵 누르면서 나오게 됐어요.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양쪽에 있는 상가 분들도 이후에 막 뛰쳐나가서 사실 저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는 게 최정아 기자님, 사실 차가 정체되면 뒤에 있는 차는 영문도 모르지. 아, 왜 빨리 안 가? 빵빵도 해보고 무슨 사고 났나? 어떻게 된 거야? 영문도 모르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일단 이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뒤에 차들은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나 뒤따라 나오던 상가에 계시던 분들도 당연히 불이 나는 걸 모르고 있었던 아이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화재 속에서 이분 말고도 또 다른 기지를 발휘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영상 함께 보시죠. 들어갔다가 갑자기 방송을 듣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불길이 튀어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119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소방차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도착했고. 정말로 그 다급한 순간에요. 나만 챙기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신 이 분들 덕분에 정말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최재범 교수님, 예. 그렇다면 저 화재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많은 분들 대피를 했어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그 화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영상 그래요?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남양시 한 주상복합 건물인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1층에서 발생한 불이 주차장 그리고 상가 등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꼭대기까지 연기와 채로 뒤덮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불이 나자마자 상가와 마트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진화 작업에 들어간 분들이고요. 또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화재가 무려 10시간 이상 계속됐고요. 아하. 어제 새벽 2시 30분이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대부분 평온하게 주말을 보내시다가 저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가슴 철렁해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건물 지상 18층, 지하 3층의 주상 복합 건물인데요. 이 상가에는 대형마트,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고 야. 상가 위 아파트에는 360가구 1,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지네요. 그렇죠. 불이 나자 이 상가에 있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어서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도 대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양주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 11곳의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화재 피해를 당하게 된 주민들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세상에.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12시 넘을 때까지 막 다시 불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너무 떨고 막 이랬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잠 하나도 못 잤죠. 네, 뜬 눈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기는 합니다. 세상에 진짜 뜬 눈으로 지새고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당장 거주지 그리고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에 지금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풀어보면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진짜? 일단 지금까지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건물 1층에 중식당이 있는데 그 중식당의 주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와 외부로 이제 개방된 구조의 주차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1, 2층이 그야말로 전소된 상황이고요. 이 중식당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과연 제대로 뭐 작동했냐 아니냐 뭐 그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스프링클러 자체는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화재 원인과 이게 왜 이렇게 옮겨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네요. 화재 진압 이후에 보니까.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화재가 나면 불길 자체도 위험합니다만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정말 시커먼 유독가스가 그 흡입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 중 41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해서 이 중 2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아이고. 다행히 심각한 상태의 환자는 없어서 모두 당일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점은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상가가 위쪽의 아파트와 분리된 구조여서 불과 연기가 아파트로 곧바로 번져 올라가지 않은 점, 또 무엇보다 아파트 주민들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가 인명피해를 줄인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필 이날이요, 이 주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빠르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대피하라. 그랬죠. 이런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빠르게 신고한 그런 적절한 대처 때문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저 건물이 지상 18층이고 지하 3층이란 말이에요. 다 대피하는 건 아니실 거고 그렇습니다. 미처 대피 못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마시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셨냐면 본인의 아파트에 샤워실로 가셨어요. 아이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일단 물을 틀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뜨거우니까 열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서 열기를 식히면서 1시간 30분 동안을 거기서 대피를 하셨고요. 네. 다행히 1시간 30분 후에 구조대가 들어가서 이 여성분을 구조를 했고 세상에. 구조대가 휴대하고 간 보조 공기 호흡기로 얼굴에 쓰고 나서 무사히 구출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방관분들의 발빠른 대처도 한몫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정말 마음 졸이게 한 사연도 있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이 화재 당시에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11층에 나의 반려견이 홀로 있다, 연기를 마셨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 건물에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불이 나죠.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이 건물,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막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이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진입을 하려고 굉장히 또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다행히 또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가까스로 제지를 했고, 이 남성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울부짖으면서 반려견 아이고.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강아지가 구조가 됐나요? 혹은 강아지는 무사한가요? 라면서 또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끔 영화 보면요, 그 화재 현장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반려동물 구하러 막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긴 하지만 그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이 주인분이 나타냈어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실제 그 반려동물 어떻게 됐을까요? 센스하게 걱정됩니다. 네, 이 견주가 워낙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소식을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렸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개는 무사하게 구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한 건데요. 소방당국의 민원 담당 관계자와 함께 본인이 올라가서 개를 무사하게 강아지를 구조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당장의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지만 가족과 강아지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강아지 이 2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유. 그 애견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일단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에서 보내준 이 강아지들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제 마음도 그냥 한결 진짜 기분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한심 났어요. 그런데 많은 걱정을 해준 누리꾼분들 덕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정말 이 반려동물 무사히 구조된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이번 화재 사건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다. 물론 엄청난 재산 피해는 났어요. 하지만 인명 피해 한 건도 없고요. 정말 사망 피해 없었어요. 바로 발빠른 대처. 내일처럼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를 해준 대피 신호를 보내준 시민들의 발빠른 시민정신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희망을 봅니다. 우리 사회는요. 앞으로는요. 길거리에서 이 술잔 든 연예인 사진, 연예인 광고 그 사진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 주류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 가수 아이유, 제니, 배우 공유 씨 등이 떠오르는데 길을 걷다 보면 이들이 소주잔이나 맥주잔을 들고 있는 포스터나 입간판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아하. 그렇지만 오는 6월 30일부터는 거리에서 이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허. 이유가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가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일반 운반 차량, 입간판, 빌딩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야, 일단은 그동안 연예인분들이 특히 여성 연예인분들이 이제 주류업계 광고 많이 했는데 그게 길거리 광고판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외 광고물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규제는 텔레비전 광고 또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다 규제를 하기로 해서요.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관련 광고를 TV 등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광고까지요? 방송 광고도 네. 또 주류업체들이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그 브랜드를 전면에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 자체는 표기해도 이 술 이름 자체는 공개하는 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규제가 강화됐느냐. 이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매체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서 주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규제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관련해서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술을 광고하고 그리고 음주를 부추기는 그런 광고를 찍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했다는 것은 잠재적 고객, 즉 청소년들을 음주로 유도하기 위한 광고술이죠. 청소년들의 음주의 영향이라든가 또 최초의 음주 유혹이 왔을 때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광고지만 일반인이 하는 광고가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는 그만큼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유명인들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여성 연예인이 갖고 있는 연구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성 연예인들이 술 관련된 광고를 하면요. 그 이제 일본 소주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 경우에 도수가 높아서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린 연예인들이 주로 소주 광고의 모델로 나오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청순하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주가 독하고 이런 술이라는 이미지에서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빨라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앞서 이제 전문가분 얘기가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술 광고에 나오는 일이 없다는 이게 진짜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그런 거 없었어요, 광고가? 그 술 광고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술병에 보통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술병 광고에도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없어요. 외국은 술병에 이렇게 뭐 광고물을 붙이잖아요. 병에다가. 거기에 연예인의 모습 나온 건 없었고요. 사람 얼굴이 안 들어가나 안 보네요. 들어가죠. 메이커나 아니면 어떤 로고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지 사람 얼굴이 병에 붙여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것도 사실은 술병을 접하는 술을 사러 가서 술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음주 상황이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2017년도에 식약처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10대 청소년 가운데 폭탄주를 마셔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2018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요.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가율이 32.6%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2020년에 한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입니다. 성인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최근 한 달 안에 술을 마셨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정말 이 청소년의 음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일단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좁게는 방송들도 반성해야 돼요. 뭐 특정 방송이라고 말하지 않겠으나 일부 방송에서는요. 연예인들이 아예 술을 놔두고 진솔한 대화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청소년들한테는 취중 진담 솔직하려면 술이 좀 필요한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한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가운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로 양이 있으면 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반대 목소리, 우려 목소리는 없어요, 그러면? 네, 주류업계와 소상공인들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와 같은 조치는 주류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의 그 의견을 보면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감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던 마케팅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란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자영업자분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교수분들의 이야기예요. 요즘 데이터가 워낙 그 정확한 만큼 지역을 세분화하고 또 유통 인구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단계를 두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 개정안이 6월 30일부터 7월 달부터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간판들, 연예인이 술잔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게재된 부착된 광고 다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주유 제조업자의 대형 5개 광고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소에서 사용하는 소형 간판은 그대로 놔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누리꾼들도 앞서 뭐 이제 주류업계나 소상공인 얘기도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굉장히 극명하게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담배각을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담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술에는 관대하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술 광고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경기도 힘든데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이런 뭐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 연예인들이 무슨 죄냐, 팬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아직 7월에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있습니다만 이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방안이 꼭 마련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중요한 건 우리의 청소년을 우리가 꼭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는 가요계 스타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가요계 데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요. 데뷔 51년 만에요. 와, 50년 넘었네요. 충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슬럼프라고 그랬지. 한 2년 동안 노랫말이 안 나오는 거야. 죽어라고 안 나와. 그래서 치매 검사도 받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안 돌아가는가? 건강하시죠? 건강해. 그러나 노래는 머리로 쓰는 건 아니지. 사실 이게 시작할 때 아침 이슬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노래니까 그게 부담이야.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 그 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 양희은 씨조차도 이런 부담감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양희은 씨는 부르면 다 히트곡이 되고 다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데뷔 51년 차의 가수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침 이슬이 너무 굉장히 히트를 한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넘는 곡을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토로로 들려옵니다. 2년 동안 가사가 잘 써지지 않아서 치매 검사까지 받았는데 뭐 별 이상은 없었다라고 슬럼프를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수분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본인을 뛰어넘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켜보는 눈도 많고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일단 양희은 씨의 데뷔곡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요. 건전가요였다가 이듬해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가사 때문에 방송 금지곡이 된 후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해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지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양희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금지를 해서 인기가 더 커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군부 정권의 서슬이 버릇한 시절에 정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대중들한테 많은 위로를 줬던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양희은 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모두 흘러가 버려도 내 곁엔 한 사람 늘 그대 공기처럼 여기 있어 또 가만히 그댈 생각해 늘 그걸로 조금 나아져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것인 한 가지 늘 그댈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맘. 최진문 교수님, 네. 뭐 여느 유명 가수분들도 다 그런 말 듣겠습니다만 양희은 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목소리가 그냥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85학번인데 85학번인데 여기 거기 동안이신데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네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말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저 노래를. 80년대에는 대학가에서 저 노래를 매일 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네. 그 양희은 씨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곡은 명곡일 뿐만 아니라 국민가요고요.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 아까 말씀하신 군부 독재의 그 서슬퍼른 그 상황에서 위로를 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양희은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위로였고요. 본인이 13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어서 집 앞에 있는 버든 느티나무에 기대 가지고 노래를 계속 불렀대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채우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고 세상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노래는 위로고 그 위로가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네. 얘기를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결핍이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생각으로 그 결핍을 지웠고 그 과정에 노래가 참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뷔가 벌써 51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 가수로서는 이룰 거 다 이뤘을 텐데 꿈이 더 남았다면서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의외로 양희은 씨가 꾸는 이 제2의 꿈, 바로 개그우먼이 되는 진짜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바로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워낙에 주변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고 또 친구들이 웃는 소리를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의 개그맨, 개그우먼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개그 코드가 맞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희은 씨의 동생 배우 양희경 씨도 우리 언니가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꾸러기다. 그리고 개그 본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양희은 씨, 이 꿈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대박 웃기고 싶은 게 내 바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해되는 게 M본부의 라디오 DJ 할 때 그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개그 본능이 있구나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 꿈을 이룬 날이 꼭 오기를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양희은 씨 말고도요. 봄날을 기다리는 분이 또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누굴까요? 네, 윤여정 씨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아하. 저희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쥔 배우 윤여정 네. 씨가 있는데요. 윤여정 씨 전에 그 가수분 중에 또 뭐 이 헤비메탈 1세대로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네, 이제 있죠. 그분을 한번 읊어볼게요. 네, 바로 먼저 김종석 씨. 그렇죠, 김종석 네, 씨. 이야기를 아하. 먼저 하자면 김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헤비메탈 1세대로 불리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록의 전설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이분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앨범을 갖고 나오면 뭐하냐. 내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가수들은 차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상위 100위 안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그때마다 혼자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달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도 김종서 씨가 가수로서 말고 노래하는 무대 말고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 김종석 씨를 본 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짜요? 아. 그런데 김종석 씨가 굉장한 가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이 당시에 김종석 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지도를 높여서 본인의 새로운 곡을 소개할 기회를 잡겠다 이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압박감이 너무 크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면 그냥 방송 빨리 하고 와서 술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이고.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치유가 아니었다라면서 과거에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까지 경험했던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김종서 씨 노래를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왔던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힘든 시기 우울증에 불면증에 알코올 중독이요? 그런데 그런 김종서 씨 이제는 지금 개인 방송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
고음하면 또 박성배 변호사님인데 이 법정에서 가끔 고음 올라간다는 얘기 있어요. 네. 저는 늘 차분합니다. 아하, 네. 법정에서 고음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석 씨 살아있는 락의 전설인데 1987년에 신화의 보컬로 데뷔했죠. 90년대 솔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데 겨울비, 대답 없는 너, 아름다운 구석분이 연달아 히트를 칩니다.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정상을 다퉜습니다. 음역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3옥타브다 보니 다른 여성 가수들의 노래도 쉽게 부르시는데 이 음역대 마포대교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득음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높은 음역대다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노래 좀 한다는 남학생들 한 번쯤은 김종석 씨 노래를 불렀고 교실에 쉬는 시간 조용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째지는 목소리가 들리면 어떤 아이가 김종석 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종석 씨였습니다. 야, 그 락 하시는 분들 사이에 뭐 손가락 같은 거 뭐 지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락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만큼 락에 대한 열정, 사랑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내일 바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는 보이스킹에 또 김종서 씨가 도전을 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호응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절세에게 물어버리라. 기도하는 거기서 정말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신비감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양희은 씨, 김종서 씨 말고도 또 봄날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hello, Britain. I'm Korean actress Yeo Jung-yoon, and I don't know how to say. I'm very honored to be nominated. I'm the winner now. First expression, I'd like to express my deep condolence for your Duke of Edinburgh,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최정화 기자님, 지금 윤여정 씨가 무슨 소감을 영상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 미나리 관련한 이제 또 다른 수상인데요. 현재까지 거의 36개, 37번째 트로피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사건이네요. 대기록인데요. 네. 현지 시간 11일에 진행된 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수상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도 최초이기 때문에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윤여정 씨 하면 사실은 요즘은 정말 그 남다른 재치 있는 소감이 굉장히 화제인데 고상한 척 꽤나 하는 영국인들이 저를 좋은 배우라 인정해 준 거니 저는 아주 영광이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이 수상을 얘기를 할 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외신들은 윤여정 씨의 이 발언에 시청자들이 즐거워했다라고 그녀의 특유의 이 재치를 굉장히 높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센스 있고 재치 있는 수상소감도 수상소감이지만 참 배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엘리자베스 2세 남편분이었죠. 에딘버러 공장 필립공의 별세에도 또 애도를 표하는 세심함도 배려심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톱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